2023년에는 저희가 관찰하는 거로는 세 가지가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없는 게 2024년도에 가장 큰 결핍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친구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어요. 2024 트렌드 모니터가 출간됐습니다. 와. 제 몸과 마음을 갈아 넣었습니다. 매년 저기 10월, 11월, 12월 되면 트렌드 책의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김남훈 교수님이 트렌드 책 시점을 땡기시는 바람에 교수님 자제해 주십시오. 다 따라갑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이게 이빨과 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15권 쓰는 동안에 이빨이 5개 빠졌으니까 이빨 한 개당 한 3권 정도가 나오는 거네요. 트렌드 책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직접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면 기획을 해야 되고 설문지를 짜야 되고 실사를 돌려야 되고 통계 테이블을 받아서 보고서 써야 되니까 보고서가 쌓이고 분야별로 보고서가 이제 분석이 돼야지 글을 쓰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빨리 쓰기가 좀 어렵죠. 9월 달에 내야 되면 저희 죽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죠? 다른 데는 이제 해외 뉴스나 실제로 그걸 취재해가지고 아이템들을 정리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서치 회사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통계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보여야 보이는 수준이 과반 내외는 돼야 실제적으로 이게 움직이겠구나. 과반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모아서 쓰면 이건 현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이미 과반의 대중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대신에 새로운 현상만 모집해가지고 분석하는 책들은 새롭다. 근데 그 현상은 지속 가능할지는 몰라요. 여기서 머물다가 사라진 현상도 매우 많았습니다. 친환경, 비건이 막 지배하는 삶이 되고 막 하죠. 제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친환경 제품이나 뭘 재배하는 높지 않습니다. 4% 내외로. 이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저자의 신념일 수는 있는데 대중의 실제 움직이는 데이터랑은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렌드 모니터는 어떻게 키워드와 트렌드를 조사하나요? 저희는 4가지 분야를 딱 정했습니다. 소셜, 사회적인 분위기, 워크, 조직생활 안에서 이제 흐름, 그다음에 라이프,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문제, 컬처. 근데 레저나 컬처처럼 여가생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4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한 10년 이상 분석해왔기 때문에 흐름이 여기서 튄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이게 가장 중심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2023년에는 저희가 관찰하는 거로는 3가지가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어요. 일상생활 측면에서 보면은 혼자 이렇게 갇혀있으면 막 음악 듣다가 혼자 그래 내 눈이 혼탁해졌어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슬퍼가지고 눈물 흘리고 야 갱년기 맞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면 옆에서 너 뭐하냐? 궁상의 현상이 있어도 이거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친구가 없죠.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또는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사 생활할 때도 보면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재능이 있는지 의견을 주거나 평가를 해줄 만한 사람이 잘 없어요. quiet quitting이라고 조용한 퇴직이 그냥 나온 현상 아니고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은데 개인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이렇게 3가지가 없는 현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피드백이 공통적으로 없는 일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내 편견이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가 맞는지 틀린지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죠. 그 얘기를 책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 간의 관계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차라리 술자리라도 해도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고쳐먹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는 공식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네가 잘하고 있고 또는 네가 이 부분은 잘못하고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여서 이쪽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방향성을 줘야 돼요. 그 피드백이 회사에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빨리 의견을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자기 취향으로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피드백을 제대로 주려면 얘랑 나랑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나 이 공동선의 입장에서 이게 맞다,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현들은 여기서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의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수고롭잖아요.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걸 누락하는 거죠. 과거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최근에 그 한자와 나오키라는 소설을 보고 난 다음에 드라마를 봤는데 90년대에 은행에서 일했던 직장인들은 이 엘리트식이 굉장히 강한 관료 집단하고 비슷합니다. 기업이 우리의 통제를 받는다. 일본 사회 전체를 은행원들이 움직인다. 굉장히 강력한 의식이 있었어요. 한자와 나오키라고 하는 그 소설은 2013년도에 드라마화도 됐고 역대 일본 드라마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40%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지금 한국 사회에 보여주면 이해 못할 대목이 되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은행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관료주의가 아주 팽배한 선배들을 공격하거든요. 자기가 자천을 당해도 공동체의 목표를 성취시켜요. 소설의 감동 포인트예요. 지금 2023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그 점은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조직 생활하는 개인이 희생을 할 수 없거든요. 일본 사회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 직장 생활할 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사라졌죠. 예를 들어서 소명의식이 강한 집단인 의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의사는 돈을 밝히면 안 돼. 공동의 선에 관련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방향이 있어야 피드백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어떤 아웃풋이 이상적인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없으니까. 또는 이게 모호하니까 피드백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 목표를 개인이 설정하게끔 하고 그 목표는 공동체 목표가 아니니까 자꾸 부로만 쏠리죠. 이렇게 피드백이 반복적으로 없어지면 외로워지죠. 저희가 5년 전 코로나 직전부터도 계속 관심 있게 추적 조사해온 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는데 일종의 디지털 시대에 착각일 수 있는데 모바일이나 SNS로 엮어진 관계가 나를 외로움에서 보호해준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내가 쉽게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들어가는 부담 있죠. 그걸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도 커지고 피드백도 없어지고 그러면 내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거나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고립되는 거죠. 저희는 그 트렌드를 볼 때 결핍에 주목해요. 에브럼 마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아실현 5단계론 막 있잖아요. 1단계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이렇게 4단계가 있고 그 위 단계가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 4단계를 결핍 욕구로 정의를 했어요. 자아실현 이상의 욕구는 성장 욕구로 정의했고 요 자아실현 욕구는 세분화하면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심미적인 욕구, 미적인 감각, 지적인 욕구, 뭔가 알고자 하는 욕구, 공동체 선을 위한 욕구라는 이런 것들은 포괄해가지고 성장 욕구라고 하고 밑에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뭐 안전의 욕구, 생존 욕구 요것들을 결핍 욕구라고 하는데 마슬로우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결핍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장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이 돼야 뭔가 지적 욕구도 생기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책이 들어옵니까? 저희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결핍 욕구가 얼마나 크냐. 2015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큰 결핍들이 2016년도 욜로부터 해서 이런 큰 트렌드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런 결핍 욕구가 어디에 있냐를 주목하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은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 상호작용에 큰 결핍이 있는 시대. 피드백이 이렇게 부족해지면 어떤 거에 집착하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부족합니다. 기저에 대한 불안감, 자기 존재감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장 피아제의 발달 심리학의 아동 발달이나 청년기 발달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발달이 전생의 단계에 걸쳐서 한다. 심지어 노년까지도. 이 발달 단계의 가장 중심 개념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 수용이나 인정이 있지 않으면 중장년기를 넘어가면서 자기가 분열됩니다. 자아 통합이 안 와요.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과정인데 피드백 부재가 결과적으로 이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MBTI는 그런 관점에서 잘 될 것 같고 고립화가 심화되면서 자기 신념을 이 정체성을 찾는 과정으로 결합하면서 좀 더 극단적인 신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피드백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잘 주는 기업에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데 돈만큼 중요한 게 피드백을 잘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교하게 잘 주는 기업한테 호감을 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근데 떨어지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일이 뭐 쿠폰부터 해서 그분들 모두한테 개인적인 피드백을 다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엄청 훌륭하신데 저희가 뽑는 분야가 요거였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서 정말 잘할 것 같고 응원한다.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떨어진 분들한테 100% 회신이 왔어요. 감사하다 왔어요.
피드백을 잘 주는 회사나 기업이나 팀한테 호감이나 지속 가능성이 거기 단서가 거기 있죠. 2024 트렌드 모니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읽어야 되는 이유 수백 가지인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업적으로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성공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남들과 뭐가 다른지. 희소하기만 하면 그건 가치가 안 올라요. 희소한데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을 얻지 않으면 쟤 특이해 하고 끝나요. 시장에 소멸돼요. 가치 주라고 사놨는데 안 오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시대가 불러가지고 얘를 소환해야 돼요. 그래야 대중성을 얻어야 이 희소성이 빛이 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대중성을 알아야 돼요. 대중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경쟁력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중성을 얻는 관점에서 이런 책들이 꼭 필요하죠. 대중이 어떻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